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오늘 코스피는 2,000선을 내주며 1,99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나올 갤럭시 S7의 두뇌를 맡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퀄컴의 제품과 자사의 제품을 각각 절반씩 탑재할 계획입니다. 관광 활성화로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 서귀포 신살리 지역에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고급차 시장을 겨냥해 창립 이후 최초로 런칭한 명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차를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연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탓인데요. 코스피는 1,990선을 겨우 지켜냈고 코스닥은 어제 3%에 이어 또 2%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1,990선이 깨졌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나흘 연속 하락한 코스피는 1.44% 하락한 199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은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이 신흥시장 성장 둔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2017년까지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본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25% 내린 656을 나타내며 650선을 위협했습니다. 12월 중순 FOMC 이전까지는 경계성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다음 주에 있는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12월 초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이런 정책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낙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FOMC 이전까지 배당주, 저평가 주식, 원화 약세 수혜주 쪽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 내린 1,156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이 중국 등 신흥시장 성장 둔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오늘 발표한 2015년에서 2017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2017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영국과 함께 2.5%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중국과 다른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둔화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을 짓누를 것이라면서 한국은 상품 수출의 60%가 신흥시장으로 가는 것이어서 국내 총생산의 50%가 신흥시장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또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다시 낮춰 잡았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메르스에 따른 민간 소비 부진과 수출 부진 영향으로 지난 6월에 전망했던 3%보다 0.3%포인트 낮은 2.7%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이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갤럭시 S7의 두뇌는 누가 맡게 될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자사의 엑시노스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냐.
두 제품은 스마트폰의 두뇌를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로 그동안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에 탑재될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S7에 자사의 엑시노스 8890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820을 50대 50의 비율로 사용할 방침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7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물량을 고려했을 때 갤럭시 S7에 자사의 엑시노스만을 100% 탑재하기에는 수급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 S6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5,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에는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7420을 전량 탑재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삼성전자가 갤럭시 S6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5를 내놓을 때 퀄컴 모바일 칩은 발열 문제로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고배를 마신 퀄컴은 최근 통합칩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 제품보다 성능을 크게 높인 프리미엄 AP 신제품 스냅드래곤 820을 내놨습니다. 이 새 통합칩을 삼성전자는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 물량 절반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갤럭시 S7 물량의 절반에는 자사의 통합칩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체 개발한 모뎀칩과 모바일 AP를 결합한 통합칩인 엑시노스 8890의 개발을 마치고 조만간 기흥 공장에서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갤럭시 S6에 탑재한 모뎀칩의 다운로드 속도보다도 성능을 더 높여 세계 최초로 600메가비트의 속도를 지원하는 모뎀칩과 AP를 통합한 원칩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차세대 플래그십 갤럭시 S7에 엑시노스 8890과 스냅드래곤 820 등 두 종의 칩셋 테스트를 마치고 이어 내년 2월에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무리 없이 갤럭시 S7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제주공항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서귀포 신산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2025년 이전에 개항해 2개의 공항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신산은 기존 제주공항과 공역이 중첩되지 않아 비행 절차 수립에 큰 문제가 없고 기상 조건이 좋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 훼손 우려나 소음 지역 거주민 수가 적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 지역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증가와 저비용 항공시장 활성화로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주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2,320만 명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약 4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또한 2023년이면 활주로 용량이 포화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 6월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내년 6월 말 입지를 발표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고급차 시장을 겨냥한 명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번째 모델인 EQ900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에쿠스의 후속 모델로 알려진 대형 세단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차가 창립 이후 최초로 런칭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차가 탄생했습니다. EQ900로 3.3 터보 엔진과 5.0 가솔린 엔진 두 모델입니다. 현대차는 남양연구소에서 내달 출시 예정인 EQ900의 사전 미디어 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명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EQ900 출시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대중차 브랜드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신호탄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EQ900의 외관 렌더링 이미지가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차세대 핵심인 자율주행 기능에 신체 조건별 자세 조정이 가능한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를 적용하는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특히 EQ900는 완전 자율주행의 전초 단계인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탑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 시스템을 작동하면 자동 해제될 때까지 운전을 도와줍니다.
EQ900는 초대형 럭셔리 세단에 맞는 차체의 안정성을 위해 초고장력 강판 강도를 3.2배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EQ900는 외부 충격에 의한 차체 비틀림과 굽힘 등에 대한 강성이 기존 모델보다 181% 이상 향상됐습니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48년 동안 쌓은 가솔린 엔진 기술을 집약한 람다 엔진으로 최대 출력 370마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해외 동급 터보 엔진보다 뛰어난 성능이라는 게 현대차 설명입니다.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한 EQ900가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가을 이사철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2달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10만 6,27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이어 2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낮은 거래량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가 5만 6,199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반면 지방은 5만 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2%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거래량은 100만 8천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하며 지난해 전체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매매 거래가 41.8%나 증가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양적 완화의 여파로 런던과 홍콩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 1분기 전 세계 주택 가격은 금융위기 직전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2000년 당시 전 세계 주택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해 1분기 지수는 151.31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4분기에 149.29를 넘어섰습니다. 또 국제결제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국 26개국 가운데 2006년 4분기 주택지수 대비 올 2분기 증감률이 가장 큰 곳은 홍콩으로 약 9년 만에 무려 220%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스웨덴은 64%, 노르웨이는 57%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대거 몰렸던 중국은 40%, 최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영국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6년 4분기 주택가격 지수가 83.4에서 올해 2분기 104.4로 25% 증가해 조사 대상국 26개국 가운데 10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분양전환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임대주택들이 높은 분양가 탓에 분양전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4만 4천여 가구가 이루어졌지만 2014년에는 2만 6천여 가구로 급감했습니다. 4년 새 39.6% 하락한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민간에서 5년 또는 10년을 살다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저조한 이유는 감정가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할 때는 감정가로 하는 거라서 이게 생각보다 좀 싸지도 않아요. 주변 시세보다. 실제로 10년 임대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판교 보뜰마을의 경우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간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뜰마을 4단지 24평형의 경우 2009년 분양가는 2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9천만 원대. 같은 시기 공급된 3단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동일 평형 감정가는 현 시세와 같은 4억 9천만 원대로 잡혔습니다. 6년 새 2배가 훌쩍 넘은 것입니다. 시세가 막 2배 이상 뛰고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시세의 100%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평가가 되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었던 임대주택법 자체도 모순이 좀 생기고.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는 입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에서 산정한 감정가와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가로 절충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양측 간 의견차가 상당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일은 1차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시행사와 입주민 간 감정평가액 차이가 일부 주택에서 3배에 달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332제곱미터의 경우 세입자 측은 3.3제곱미터당 2,904만 원을 제시한 반면 시행사 측은 7,94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주택 재고는 2010년 139만 9천 가구에서 2014년 170만 9천 가구로 22%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새내기주 제주항공이 상장 후 3거래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주가는 오늘 전날 대비 5% 하락한 42,5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데 5%까지 떨어진 42,75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국내 저가 항공사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청약으로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주항공의 시초가는 공모가인 3만 원보다 65% 높은 4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상장 첫날인 지난 6일에는 2.83%, 전날에는 6.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공모가 대비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에 새내기 종목을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펀드 시장에서 채권 혼합형 펀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위험 중수익 대표 상품인 주가 연계증권 ELS가 몰락하고 저금리 속 안전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데요.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채권 혼합형 펀드가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어떤 펀드입니까? 네,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이 혼합형 펀드라고 부르죠. 여기에 주식 비중을 50% 미만으로 낮추고 채권의 투자 비중을 높인 것이 채권 혼합형 펀드입니다. 이 채권 투자는 최대 90%까지 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는 자산의 60%가량을 우량 국공채 투자에 일정한 이자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40% 미만은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이 주식 비중을 낮춰 투자 위험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면서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식 상승 차익을 챙길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채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채권형 혼합펀드에 5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렸다면서요. 네, 올 들어 이 채권 혼합형 펀드가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총 4조 9,087억 원이 빠져나가는 사이 이 채권 혼합형 펀드엔 5조 1,042억 원이 몰렸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펀드가 채권 혼합형 펀드 인기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퇴직연금 펀드에 올해만 3조 7,580억 원이 모였는데 이 중 32%를 차지하는 1조 2,009억 원이 채권 혼합형 펀드였습니다. 올 6월까지 퇴직연금 내 주식형 펀드 비중이 40%로 제한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퇴직연금 펀드를 제외하고도 4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특별히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채권 혼합형 펀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특별한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 저금리 속 안정을 추구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보다 변동성이 낮고 또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좋은 채권 혼합형 펀드를 자산 운용 방안으로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3%대로 예적금보다 높고 일부 채권형 펀드의 경우 14%대 고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명 중위험 중수익 대표 상품이라 불리는 주가 연계증권이죠. ELS의 몰락이 원인이 됐습니다. 2010년에 불과 25조 90억 원에 불과했던 ELS의 발행 금액은 지난해 71조 8천억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71% 늘어난 47조 3,500억 원 규모의 ELS가 발행됐는데요. 3분기 들어 17조 1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5% 급감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채권 혼합형 펀드에 관심이 몰린 것입니다. 올해 채권 혼합형 펀드의 연초 대비 평균 수익률은 6일
수익률 기준 3.44%로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인 6.38%보다 낮고 국내 채권형 펀드 수익률인 2.39%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예금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채권 혼합형 펀드는 은행 예금의 대체제로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채권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때 요령이라든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 전문가들은 이 채권 혼합형 펀드라도 아무리 같은 채권 혼합형 펀드라도 이 상품별로 수익률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주식형 자산의 투자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40% 미만인 주식형 부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이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채권 혼합형 펀드는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 30, 그리고 NHCA 퇴직연금 중소형 주자 등 헬스케어나 중소형주에 투자한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식 분야의 수익률이 높았던 게 전체 수익률 상승까지 이어졌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큰 투자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올 들어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던 KB 가치 배당 40자나 KB 퇴직연금 배당 40자의 경우 수익률이 4.73%와 5.2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펀드들은 주로 퇴직연금이나 가치주, 배당주와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한 상품들이었습니다. 이 채권 혼합형 펀드 본연의 성향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금리 변화에 따라 채권 금리가 변화할 경우 수익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채권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채권 금리의 추세 변화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최근 펀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채권 혼합형 펀드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폭스바겐이 북미 고객에게만 $1,000, 우리 돈으로 116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자사 디젤차를 소유한 미국과 캐나다의 48만 2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상 규모는 4억 8,200만 달러, 우리 돈 5,600억 원 정도이며 소송과 상관없이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에 대해 북미권의 배출가스 규제가 훨씬 엄격해 이 지역 고객들은 당국이 승인하는 새 대책을 적용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드코리아가 안전성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겸비한 프리미엄 대형 SUV인 2016년 올뉴 링컨 MKX를 출시했습니다.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 링컨의 인기 베스트셀링 SUV를 엔진과 디자인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 모두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올뉴 링컨 MKX는 링컨 최초로 2.7리터 트윈터보 에코부스트 엔진을 얹어 최대 출력 340마력을 갖췄습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레벨에 레벨 울티마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차명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신원 확인 외에 예금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 2개월 만인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가 9월보다 3.5% 떨어졌습니다. 강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천시에 거주 중인 여성이 전남 고흥에 거주지를 둔 남성보다
평균 13.1년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네, 내일을 빼빼로데이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농업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식문화가 바뀌고 쌀 소비량이 줄면서 이 농업인의 날을 가래떡데이로 정했다는데요. 내일은 막대과자 대신에 가래떡을 주고받으면서 농민들의 노고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